2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한 주가 연장이 되어서 이 지겨운 작업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음, 빨리 만나보고 싶은 생각 간절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요일 날 밤인데요. 좀 수염도 안 깎고 좀 터프하게 좀 방송을 할까 합니다. 자연스럽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1, 2, 3장까지 주로 여러분들이 면역학 전반에 대한 내용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뤘고요. 여기 지금 나오는 4장과 5장, 앞으로 여러분 3주째 첫 번째 시간과 두 번째 시간을 커버하는 내용인데요. 주로 이제 항원 항체 반응, 또 5장에서는 항원 항체를 이용한 여러 가지 검사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4장에서는 주로 이제 항체의 종류, 항체 구조, 또 항체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이제 5장에서는 이 항체 항원 반응, 항원 항체 반응을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뭐 정량, 정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물론 예전에 오래된 방법도 있고요. 또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어떤 방법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고전적인 방법이랑 다 묶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책을 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신 면역학에 대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그때 이거는 미생물 면역 분과학에서 편찬한 책인데, 혹시 필요하면 거꾸로 보이는구나. 어쩔 수 없군요. 이 책이니까 혹시나 출판사는 라이프 사이언스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봐야 되나? 이 책이에요. 이렇게 보이는구나. 혹시나 그 대표랑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분들은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요약하고 이 책에서 제공된 그림에다 제가 다 읽어보고 요약을 한 내용이니까 뭐 어떤 부분은 좀 빠뜨린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좀 추가해서 된 내용들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이 책을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재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4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원과 항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여러분 너무 잘 알죠? 항원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항체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항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Y자 같은 그런 모양의 그런 것들이 이제 항원을 인식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효과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항원을 인식하는 방법, 그 전에 항체가 만들어지기까지 보면 B세포 수용체 또는 T세포 수용체라는 것들이 결국은 항원을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높은 특이성, 항원항체 반응은 호르몬하고 리세터와 같이 굉장한 특이성이 좋아요. 특이성도 높고, 그래서 항원이 있을 때 모든 부분을 다 인식하는 게 아니고, 항원 결정기라고 그래서 에피톱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뭐 커다란 뭐 이런 마우스가 있다면, 마우스의 이 롤러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나? 롤러 부분만 인식하는, 이 마우스 전체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 부분의 한 파트,
한 점,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에피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에피톱을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피톱을 정의를 할 때 전체의 면역원 중에서 면역 활성이 있는 부위, 그 말은 다른 얘기로 해서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부위라는 부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엔자임이 있을 때 엔자임 모든 부분이 다 캐탈리틱 액티비티를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액티브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액티브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한 주변에 여러 가지 구조적인 파트가로 나눌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에피톱이라는 것은 그 중에서 액티브 사이트, 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B세포 같은 경우는 방금 T세포 수용체 얘기했었는데, B세포 같은 경우는 또 항원을 인식을 할 때 마치 항체가 멤브레인에 결합이 되어 있는 폼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B세포는 두 가지 폼이 있죠. 예를 들어서 항원을 만나서 얘가 성숙화돼서 나중에 이펙터 셀, 그러니까 작용세포가 될 때, 그때는 분비형이지만 분비되기 전 단계의 B세포 수용체라는 것은 항체가 마치 멤브레인에 결합되어 있는 폼이 되거든요. 그래서 B세포에는 막결합형과 분비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항체 하기 전에 이제 항원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항원과 면역권에 대한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항원을 얘기를 할 때는 뭐 이종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그래서 예를 들면 미생물과 같은 외래 물질, 또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우리가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항원이라는 것은 항체가 있기 때문에 안티젠, 안티바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면역원이라는 것, 항원, 면역원 분명히 달라요. 자, 면역원이라는 것은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라는 거죠. 유도하기도 하고, 항원이라는 것은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면역원과 항원의 차이점을 알려면 완전 항원, 불완전 항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 봐야 돼요. 그래서 항원이라는 게 모두 면역원이 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항원 중에서 면역원이 될 수 없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불완전 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역원은 항원이 될 수 있죠. 반면에 모든 항원이 면역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면역원과 항원에 대한 어떤 차이점을 조금 알아야 되겠고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또 공부하면서 또 알아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면역 원성 결정 요인, 그러니까 면역원이라는 게 면역 반응 유도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게 어떤 터미넌트가 있는가, 무엇이 그런 면역 원성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일단은 외래성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B셀이나 T셀 세포가 분화되면서 나와 같은 항원을 인식하는 것들은 다 없어져요. 딜리션이라고 해요. 다 없어져요. 그래서 외래성이 크다는 것은 나랑 다르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항원과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이 면역원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통학적 거리가 멀어야 돼요. 예를 들면 보반 시럼 알부민, 뭐 사이토크롬 C. 근데 보반 시럼 알부민, 휴먼 시럼 알부민과 다르죠. 뭐 소하고 사람과의 관계고. 근데 사이토크롬 C는 사람과 휴먼, 마우스, 그러니까 마우스, 휴먼, 랫, 보바인, 뭐 이런 것들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이토크롬 C에 대한 것보다도 보바인 시럼 알부민,
우리 계통적으로 좀 멀리 떨어진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면역원성이 크다. 외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이제 외래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분자량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분자량이 클수록 항원 결정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책하고 이거하고 두 개 볼 때는 단백질 사이즈로 본다면 이 큰 책에 에피톱이 많아요. 여기 귀퉁이, 뭐 예를 들면 옆에 또는 뭐 이 최신 면역학 이 부분 여러 개 에피톱으로 사용될 수 있는 펩타이드가 많다는 거거든요. 크면 클수록, 그리고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적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뭐 모난 부분, 둥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기 때문에 항원으로서, 면역원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원 결정기, 지금 에피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5개에서 6개 아미노산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펩타이드 정도인데, 이 결정기를 나타내는 게 5개, 6개, 뭐 많게는 뭐 20개, 나중에 이제 MH 클래스 1, 2 뭐 이렇게 얘기를 나오는데, 한 몇 개의 아미노산에 의해서 이 그러니까 항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자량이 크면 클수록 이 아미노 애시드 서열들이 다양하니까 어떤 부분에 뭐 100개하고 1000개까지 있을 때 100개에 5개, 6개의 다양성들이 더 많은 것은 결국은 큰 사이즈, 몰레큘러 큰 것일수록 이 항원 결정기 수가 많다. 이건 뭐 좀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화학적 조성 및 이질성. 첫째로는 물리화학적 특성, 피지코 케미컬 뭐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물리화학성이라는 것은 그 헤테로 또 호모폴리머. 당연히 서로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뭐 글라신 그런 것보다도 글라신, 뭐 알라닌, 뭐 라이신 이렇게 다르게 됐을 때 면역원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밀입자가 가용성보다 크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의미냐면 미생물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뭐 솔루블 단백질보다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그게 안티바디를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보면 안티젠 프레젠팅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안티젠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이런 것들을 캡처해서 파고사이토시스 해서 MHC 클래스 1이나 2의 일정한 단백질을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이 솔루블한 폼보다 파티클 타입, 뭐 여러 가지 뭐 입자성 같은 것들 또는 뭐 적어도 박테리아 정도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면역원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백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핵산, 지방 이거 어찌 보면 다양성에 따라 좀 나눠줄 수 있어요. 단백질이 뭐 사이즈 크고 20개의 아미노 애시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다양성들은 순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잖아요. 탄수화물도 많죠. 탄수화물도 더 많은 크기도 있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MSC 클래스 1, 2에 날 때 단백질에 잘라지면서 나오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대한 항체 면역 원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수화물, 핵산, 뭐 지방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온성이 강하거나 D형 아미노산의 중합체. 그러니까 이온성이 강하거나 또는 D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유 동물 세포의 아미노산은 L형이거든요. D형이라는 것은 이제 박테리아에서 펩티드 글리칸의 일부가 이제 D형 아미노산이 있는데
뭐 이거를 D형보다 L형이 높고, 그다음 이온성이 없는 것이 이온성이 강한 것보다 항원성 또는 면역원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디그레더빌리티, 이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파고사이토시스해서 잘라주고 몇 개의 아미노애시드를 다시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이게 잘라지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던 면역 원성 중에 항원 결정 기술을 결정할 때 5개, 6개의 아미노애시드가 필요한데, 잘라지지 않으면 그렇게 제시를 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이오디그레더빌리티도 이런 물리학적 특성에 의해서 면역 원성이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면역 원성 결정 원인을 이제 종합을 하면, 사실 항원 제시 능력을 보면, 이게 네 번째 항목은 이렇게 면역 원성 결정 원이 이렇게 외래성, 분자량, 화학적 조성 및 이질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종합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책의 한계예요. 우리 책대로 내가 그대로 얘기했지만, 이게 뭐 이렇게 면역원성 결정 요인에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3개 있고, 이거를 마지막은 좀 종합하는 어떤 정리하는 어떤 건데, 이걸 또 4개로 하면 마치 면역원성 결정 요인이 4개로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뭐냐면 항원 제시 능력. 그러니까 지금 계속 MH 클래스 뭐 미리 앞당겨서 설명을 했지만, 항원 제시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분자량이 크고, 앞서 얘기했잖아요. 불용성 파티클 타입이고, 집합체를 이루는 거대 분자. 그 말은 뭐냐면 탐식 능력에 의존한다. 그리고 뭐냐면 아까 분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바이오데그레더빌리티, 그 다음에 이것이 MHC에 얼마나 잘 제시할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항원 제시 능력이라는 건 결국은 이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항원 제시 능력이라는 항목으로 넣은 거죠. 뭐 그게, 그러니까 면역원성 결정 요인은 앞에 3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앞서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완전 항원, 불완전 항원, 모든 항원이 면역원성이 있냐 없냐, 뭐 또 모든 면역원성 가지고 있는 게 항원으로서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불완전 항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원으로서 역할을 하죠. 항체랑 결합할 수는 있지만 면역 원성이 없는 걸 우리가 불완전 항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텐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합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여기서 이 DNP라는 것은 뭐냐면 다이나이트로페놀이에요. 그래서 다이니트로페놀 같은 경우는 조그만 화합물이잖아요. 화합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항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캐리어를 같이 붙여서, 캐리어를 DNP라는 화합물을 같이 붙여서 어, 주입을 해가지고 항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합된 DNP랑 캐리어를 컨주게이션 만든다는 거죠.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캐리어로서 이제 보반 시럼 앨범이라든지 키홀 모듈, KLH라는 어떤 것을 같이 붙여서 이제 운반체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여기에 토끼를 면역하는 토끼에 이제 주사를 해서 항체를 생성을 하면, 그 토끼에서는 이제 합텐 자체만으로서는 항체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캐리어로서 집어넣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1차적으로는 이 DNP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NP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질 거고, 또는 이 2개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반체하고 그 다음에 아까 DNP에 대한 불완전 항체, 합텐이죠. 항원에 대한 항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합텐만 집어넣으면, 운반체 없이 합텐만 집어넣으면 토끼에 투여했을 경우에
항체가 생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불완전 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면역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면역원성 자체의 어떤 성질을 얘기를 한 거면, 그러면 면역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요인, 가끔 우리 보면 여러분들 중에 그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HBV, 그러니까 B형에 대한 어떤 항원 항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BS, 예를 들어서 B형 바이러스에 대한 항원이 있다. 어떤 사람은 B형 바이러스 항체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다 백신을 맞아서 HBV의 항체가 형성되는 게 좋아요. 근데 항원이 당연히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 중에 HBV 항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1차, 2차, 3차까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뭐냐면 분명히 백시네이션을 해서 주입을 했는데 항체가 안 만들어지는 거는 호스트, 그러니까 숙주, 사람에 따라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생물학적 요인이 뭐냐에 대한 걸 한번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 주체,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자이 다르다. 그래서 유전자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MHC 클래스가 서로 사람마다 다 다르고, 그 다음에 B세포나 T세포, 그 MHC에 로드된 것을 인지하거나 또는 항원 자체를 인식하는 B세포 수용체들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거겠죠. 그래서 똑같은 백시네이션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항체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예전에 보면은 술자석에서 뭐 술잔을 돌린다거나 뭐 그런 거를 금지하고 그랬었는데, 만약 항체가 있고 항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이제 개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항원 당연히 없는데 항체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술잔을 돌린다는 것은 본인이 굉장히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경우 주변에, 그러면 내가 항체를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단이 항체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를 하면 왜 지금 사람들이 뭐 소셜 디스턴스라든지 해서 두려워하고 좀 불안에 떤 수밖에 없냐면, 요게 이제 적어도 몇 퍼센트 이상 주변의 사람들이 면역이 되고 항체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떤 집단에서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새로 변종이고 항체가 생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감염이 쉽게 되고 쉽게 전파가 돼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주변에 우리가 뭐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얘기를 할 때 주변에 항체가 있고 이걸 감염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하면 어, 비감염자, 감염 가능성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보호막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단의 백시네이션 또는 어떤 집단의 집단 면역이라는 것이 개인 면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집단 면역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백신이 만들어지고 일정 부분의 집단 면역이 되면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어떤 유전자에 대한 차이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면역원의 투여량 및 투여 방법에 따라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을 했을 때 그럼 사람이 얼마 정도 투여를 해야 되냐.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백신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4월 달부터 임상 시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4월 달에 임상 시험을 하면 뭐 한 5월 달에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생각을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그게 빨리 만들어져도 내년 정도나 이게 실제로 일반인들에게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 사람마다 어느 정도 이 백신을 만들어서 주입을 해야지만이 뭐 최적의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되고 또 안전성 문제를 또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적어도 1년 정도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치 약 개발이 그냥 뚝딱 하고 열심히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안전성과 관련된 문제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주변에 이제 누가 왜 백신 안 만들어지고 왜 약이 안 만들어지냐? 그러면 약 만드는 것은 그 전자제품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가 나서서 개발이나 또 민간업체에서도 그런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필요한 양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많거나 적거나 그랬을 때는 면역 관용이 생겨요. 그러니까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런 양적인 문제가 중요하고 투여 경로 이거를 정맥을 놓을 거냐, 뭐 어, 근육 내로 집어넣을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주변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 세포라든지 얼마나 많이 존재했느냐에 따라서 혈액으로 집어넣어서 비장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킬 거냐, 아니면 구나 림프절에서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할 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투여량과 투여 방법이 중요하다. 다음은 이제 면역 증강제. 우리가 항원만 집어넣는다고 해서 이게 백신이진 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마다 다 틀려서 이 또는 이 민족마다 틀려서 어떤 백신을 주었을 때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항체가 만들어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면역 보조제라는 걸 같이 넣어줘요. 어주번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주번트를 사용하면 어떤 게 되냐면 항원 제시를 연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항원 제시를 많이 한다는 것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T셀 리셉터가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어주번트의 어떤 효과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 자극 신호, 뭐 미리 나왔는데 1차 신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 자극 신호라는 게 코스티뮬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항체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그런 어, 반응도 증가시키기 때문에 어주번트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허가되어 있는 것은 알럼이라고 해서 알루미늄 포타슘 설페이트라는 걸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아직은 이제 사람에게는 처리하지는 않지만요. 프로인스 컴플리트 어주번트라고 해서 미네랄 오일하고 결핵균 사균을 얘기하고 인컴플리트라는 미네랄 오일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원 결정기, 항원 결정 에피톱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임파군은 항원 결정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뭐냐면 항원이 있을 때 항원 모두를 다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항원의 몇 부분을 인식한다는 거, 에피톱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두 군데, 그러니까 B세포가 인식을 할 수 있고 T세포가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B세포는 결국 뭐냐면 홀 프로테인을 인식을 하게 되고요. 친수성,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단백질로 이루어져서 이 단백질 전체를 B세포가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항체가 인식을 하는 게 결국은 아까 B세포 수용체의
막에 존재하는 임뮤노글로불린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중에 B셀 리셉터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전체 항원의 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때는 뭘 인식을 하냐면 이 컨포메이션을 인식을 해요. 어떤 항원이 단백질일 경우에 항원의 스트럭처가 있잖아요. 그 스트럭처를 항체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외부에 노출된 걸 잘 접근해서 인식을 할 거냐, 이게 B셀 에피톱에 대한 어떤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B셀 리셉터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T셀 에피톱 같은 경우는 뭐냐면 MHC 클래스에 로드된 거를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MHC 로드된 로드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체 프로테인을 파고사이트 시스를 통하든지 다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차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5개나 뭐 몇 개 정도, 20개 정도 이런 걸 차핑을 해서 메이저 히스토 컴패티빌리티 프로테인에 제시를 하면 T셀이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절단된 펩타이드 조각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리니어 에피톱이죠. 아까는 컨포메이션 에피톱이었고, 이거는 이렇게 길게 아미노시드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MHC의 로디드된 항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MHC 로디든, MHC 리스트리티드 항원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복합적 형성을 얘가 인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항원 결정기에 대한 내용을 했고, 혈액형 항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거는 좀 다른 게, 지금 얘기했던 거는 외부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혈액형 항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적혈구의 ABO식에 대한 항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 표면이라든지 이 적혈구 표면이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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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반적인 세포에 ABO식 어떤 다당체가 있는데, 뭐 끝부분에 당 하나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뒤쪽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항원으로서 얘가 항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여기에 관련된 항체가 있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내추럴 안티바디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외부 물질이 들어와 어,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데, 실제로 누구한테 수혈 받은 적이 없는데 수혈 받은 것에 대해 항체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누가 수혈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른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A형일 경우에 안타 B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내추럴 안티바디라고 해요. 외부에서 침입된 게 아니라 수혈 받지도 않았는데 그 다른 블러드형의 항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거는 이 ABO형에 대한 항체는 IgM이고요. 그래서 이 IgM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얘기를 ABO식이 있고 뭐 블러드 타입이 뭐 100몇십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우리 크게는 ABO 타입과 RH-RH 파지티브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RH 혈액형 같은 경우는 적혈구 표면에 RH 항원, 우리가 D 엔티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것의 특징이 뭐냐? 아까 ABO식에 보면 A형 같은 경우는 안타이 B, 뭐 이런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RH 마이너스 경우는 RH 항원에다 항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몇 번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태아 적혈 모구증이라는 게 있어요. 에리스로블라스토시스, 뭐 페이틀리스라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가 가끔 있죠. RH 마이너스 산모가 RH 파지티브 태아를 임신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첫 번째 얘기는 괜찮아요. 첫 번째 얘기는 괜찮은데, 이제 RH 파지티브 태아가 해반을 통해서 항체가 거기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RH 포지티브 태아의 항체가 모체로부터 넘어오게 되죠. 탯줄을 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다음번에 애가 낳았을 때 RH 포지티브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아기의 치명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엄마는 지금 RH 포지티브 항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RH 마이너스에 대한 요거는 이제 나중에 과민 반응 내지는 또 한 두세 번 정도 이 면역학과 전반에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ABO식과 RH 네거티브 포지티브가 있는데 RH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RH 차원에 대한 항체가 없고 이제 RH 마이너스 산모가 RH 포지티브를 낳았을 때 두 번째 아기 낳았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RH 포지티브 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을 조금 부족하게 했던 태아 적혈 모구증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하다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서 우선 RH-3보가 RH 포지티브 태아를 임신했을 경우에 태아에서 적혈구가 산모한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아기는 이제 뭐 제대로 낳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산모 쪽으로 넘어온 적혈구에 대한 항체가 이제 산모가 생기겠죠. 그럼 두 번째 아이가 만약 RH 포지티브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것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어, 그이 IgG 같은 경우는 산모로부터 태아로 전달이 될 수 있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항체에 대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랬을 경우에 태아의 어떤 적혈구가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태아 적혈 모구증이 두 번째 아기는 이제 생기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표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방금 얘기해서 T세포하고 B세포가 항원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조금 빨리 나갈게요. 그래서 B세포나 T세포를 보면 아까 얘기했던 B세포가 항원을 인식한 B셀 리셉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결합 Ig가 있고요. B셀 리셉터를 구성하는 거. T셀 리셉터는 이제 T셀 수용체하고 되는데 이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B셀 같은 경우는 항원과 직접 결합을 하게 될 거고요. T세포 같은 경우는 MHC 분자에 로드된, 제시된 항원과 결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항원 전체를 하게 돼 수용과 물에 녹은 항원을 직접 인식을 하는 거고요. T세포는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MHC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거를 프로테인을 차핑을 해가지고 MHC에 로딩을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MHC 분자 관여하는 것은 B세포는 필요 없고요. T세포는 항원을 제시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MHC에 로드된 항원을 T셀 리셉터가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MHC하고 T셀 리셉터의 어떤 관계는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원의 화학적 성격, 그러니까 B세포가 인식하는 것은 단백질, 주로 단백질이긴 한데요. 다당류, 지질 다 가능하고요. T세포는 이제 주로 단백질이에요. 왜냐하면 단백질이 차핑이 돼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로드된 펩타이드를 T세포가 인식을 하고, 뭐 지질이나 당지질은 MHC가 로딩을 하는 게 아니라 MHC 유사 분자에 의해서 제시될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이제 T세포에서는 MHC로 된
펩타이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일단 비세포에서는 단백질, 다당류, 치질 다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피톱의 특성이라는 건 뭐냐? 접근 가능, 그러니까 쉽게 어베일러블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항원이 있을 경우에 항원 안쪽까지 항체가 인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수용성, 겉에 드러난 돌출된 부분만 항체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필릭하죠. 겉에 돌출된 거. 그 다음에 유동성 있는 펩타이드라는 것은 뭐좀 유동성.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컨포메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를 항체가 인식을 한다고 보면 되고, T세포 같은 경우는 리니어 에피톱, 그러니까 펩타이드 5개, 6개니까 요것들이 어떤, 컨포메이션 취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면, 적어도 알파 힐릭스를 하려면 한 서너 개 하면서 쭉 이어져야 되는데 네다섯 개 가지고는 알파 헬릭스를 해봐야 뭐 특별하게 이 컨포메이션 취하기는 어려워서 그러니까 선형의 펩티드라는 것을 리니어 그러니까 아미노 애시드 뭐 5개, 6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디에 쓰자면 MHC에 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앞서 비세포가 인식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항원에 대한 항체에 대한 그러니까 A형, B형, 뭐 AB형, 뭐 O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항원은 A형은 그 항원이 A고요. B는 B, 그다음에 AB는 A 또는 B 뭐 이렇게 되고 O형에는 H라는 뭐 항원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불과 하나, 두 개의 당 차이예요. 나중에 구조는 나오겠지만 그래서 항체, 시럼에 보면 항 B가 있고 그 다음에 B형 같은 게 항 A가 있고 AB형에는 이제 항체가 없죠. 그 다음에 O형에는 항 A와 항 B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혈을 할 때 뭐 여러분들 AB형 같은 경우는 이 항체가 없기 때문에 AB 뭐 O형 다 받을 수 있지만 O형 같은 경우는 이 항체가 있기 때문에 수혈을 O형한테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여기서 이제 그 실제 응집 항체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우리 수혈을 할 때 O형은 O형, 뭐 AB형은 AB, 뭐 또는 O형한테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체입니다. 항체는 뭐 여러분들 뭐다 알고 있을 건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조금 간단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 일양체 뭐 우리 헤비체인, 라이트체인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걸로 볼까요? 이게 좀 잘못된 그림이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여기가 가변 부위가 있고요. 우리 그러니까 VH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VH, 뭐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 그다음에 여기는 variable region이고 여기는 어, 이 뭐랄까 불변형이라 하죠. 불변 영역. 그래서 C 체인이라고 얘기해. C H1, H2, 3. 그다음에 라이트 체인은 하나밖에 없고요. 이건 또 우리가 보통 도메인이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곳이 여기가 variable region인데 variable region 중에서도 변화가 큰 곳을 우리가 complementary determining region이라서 CDR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항원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SS 본, 다이설파이드 본드로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이제 대체적인 것은 그렇고요. 여기에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힌지 부분, 경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플렉서블 하고요. 경첩 부분에 SS 본드가 두 개가,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이렇게 해서 이 반쪽에 헤비체인과 라이트체인이 이쪽에서도 각각의 대칭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CH2 부분에 이제
당이 이제 붙어서 우리가 임뮤노글로불린 얘기를 할 때 글라이코프로테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당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테인이 있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요. 여기 이제 화학 물질하고 효소에는 항체의 분해해서 이제 가끔 가다 보면 여기 좀 그림이 잘못됐어요. 여기 좀 이게 파란 보라색은 맞고요. 파란색은 좀 하나 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이 파파인 트립신을 잘랐을 때, 그 다음 펩신을 잘랐을 때, 이게 프래그먼트가 달라져요. 그래, 예를 들어서 파파인이나 트립신을 잘라주면 위쪽을 자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한 부분에 헤비체인과 라이체인가 여기가 보통 안티젠하고 바인딩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FAB 그다음에 컴플리멘트를 바인딩을 해서 FC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FAB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만약에 파파인하고 트립신을 자르면. 근데 이제 펩시는 여기 좀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이 부분을 자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두 개가 그대로 결합된 폼이고 여기 C가 이렇게 좀 짧아진 C가 이제 어, 새로이 하나 생기겠죠. 그래서 펩신을 처리하면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되냐면 FAB 프라임 2 그러니까 이게 FAB가 두 개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다음 여기 FC가 하나 생기고 그러면 또 하나 머캅투에탄올 우리가 여기 SS 본드를 끊어주는 거 브레이키지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다 달라지죠. 그러니까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 헤비 체인, 라이트 체인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라이트 체인, 여기는 헤비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라이트 체인은 카파 사슬하고 람다 사슬이 이제 두 종류가 있어서 요거는 이제 있고요. 일단 중세는 불변 영역에서 이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불변 영역에 안 보이는데 불변 영역에서 보면은 알파, 뮤, 델타, 감마, 입술이라서 우리가 IgA, IgM, IgD, IgG, IgE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체의 기본 구조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항체 결합 부위 뭐 좀 더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초가변 영역 variable region 중에 많이 변화되는 부분 그 말은 많이 변화된다는 것은 항원을 다양하게 인식할 수 있다 다양성을 준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상부성 결정기라 CDR 아까 Complement Determined Region 1, 2, 3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로 항원과 결합을 하게 되고 CDR 이외의 가변형이 우리가 프레임워크 리전이라서 FR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엔자임에 아까 액티브 사이트가 있고 액티브 사이트를 유지하기 위한 그 주변에 다른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CDR과 뭐 FR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부성 결정 지역은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불변 영역, 불, 어, 어, 불변 영역 도메인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CH1, 그 다음 CH2, CH3 있고, 그 다음에 라이트체인은 CL 이렇게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경첩이 있고, 이 부분에 좀 다른 거, 어, 어, 그 델타, 감마, 뭐 알파, 뭐 이런 것들은 프롤린 많고 항체 구조 유연성, 그러니까 경첩이 있다는 거죠. 경첩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반면에 그 뮤, 그 IgM과 입술론 E 같은 경우는 중색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보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시 이제 보면 여기가 variable region이 있고요. 여기 constant region, 그러니까 불변 영역이라는데 조금
좋네요. 가병력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들이 앞에 그 구조가 일러스트레이션이 조금 복잡한데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VH, CH1, CH2, CH3 여기 경첩 부위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다음 VL, CL1, 그다음에 CH2 파트에 당이 붙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제 항원 결합 부위가 되겠죠. 안티젠 바인딩 뭐 부위 그래서 FAB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파파인에 의해서 자르면 칩신이나 파파인에 자르면 이렇게 FAB하고 FC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펩신에 의해서 잘려지면 FA'2가 되고 FC가 좀 더 짧아진 FC 절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머카프토 에탄올이 하면 달설파이드보다 다 잘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프래그먼트가 형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경세 라이트체인은 카파 또는 람다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IgGA는 이제 서클래스가 있어요. 감마 알파인데 이제 감마 1에서 4. 그 다음에 알파 1, 1, 2가 있고요. MDE는 서클래스는 없습니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였고요. 실제 항체가 매개하는 작용 기작이 뭔가? 뭐 단순히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을 제거한다 이외에 실제적인 어떤 바이올로지컬 펑션은 뭔가 보면 첫 번째는 항원을 결합을 해서 뉴트럴라이제이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항원과 결합을 해서 옵소니제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항원가 기본적으로 항체가 없어도 항원에 대한 음, 그 탐식 작용하는 세포들 매크로페이지, 그래놀로사이트 같은 경우는 탐식 작용이 있지만 항원을 항체가 인식을 하게 되면 탐식 작용이 증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옵소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항원과 항체가 결합을 하고 그러면 항체를 탐식 세포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식하는 게 이제 FCR. 그래서 FC 수용체, 리셉터 FCR. 이것이 탐식 세포의 표면에 많이 존재해서 항체가 항원을 인식을 했다. 그러면 탐식 세포가 항체 결합을 해서 이 항원을 포식을 하게 되죠. 더 촉진하는 거죠. 그러면 옵소니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탐식세포가 아니라 항체 의존 세포 독성. 예를 들어서 NK세포의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FG 수용체, 뭐 CD16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뭐냐면, NK세포에서 우리가 이앞 챕터에서 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ADCC라고 보통 얘기했었어요. 안티바디 디펜던트 셀룰러 사이트 톡시스트에서 NK세포의 주요한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체가 앞서 얘기했던 옵선이나 LDCC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항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체를 활성화시키죠. 그래서 주로 이제 보체를 활성화시키는 항체가 IgM과 IgG가 있고요. 이게 보체가 활성화시키고 C3B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이제 보체에 클리비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C3B가 항체를 비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다음에 이 C3B를 인식하는 탐식 세포가 있죠. 그래서 C3B 수용체라는 게 있고 그러면 항원 항체를 이 복합체를 탐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원 항체 컴플렉스가 만들어지고 그다음 보체를 활성화시켜서 C3B라는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C3B에 대한 수용체가 탐식세포에 있고 이 복합체 안티젠 안티바디를 탐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보체를 활성화시키는 기능도 하나 있고 자, 네 번째로는 세포 통과
항체가 어떤 그런 기능이 있죠. 세포 통과를 하는 게 이제 IgA하고 IgM, 그다음에 IgG가 있는데 호흡기나 위장관으로 항체 전달, 우리 침이나 뭐 모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점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진 항체가 세포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포 통과의 항체 전달 또는 모체에서 태아로 전달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것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일례로 이건 IgA인데요. IgA는 다이머예요. 다이머인데 잠깐만요. 이게 항체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있나요? 그 다음에 있군요. 미리 앞서서 방금 세포를 통과한다는 얘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식으로 통과되냐면 IgA는 다이머 형태로 존재해요. 그래서 IgA는 이렇게 해서 이 J사슬을 통해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분비 요소라 세크리티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형질세포라는 것은 안티바디를 생산해서 시크리션하는 세포죠. 작용세포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 IG 일양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상피세포가 여기 있고요. 상피세포에 폴리 IG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이거를 결합을 시켜 세포 안으로 끌고 오고, 그다음 세포 내 이입에 의해 세포 내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효소에서 잘리고 수용체가 잘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에 붙어 있는 일양체를 바깥으로 분비한다는 거죠. 어디로? 내강으로 분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점맥질이나 뭐 침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통과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럴 때 IgA가 시크리트리 IgA가 이런 식으로 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항체 역할 중에 특정한 항체 IgG, A, M 이런 것들은 IG 아니죠. IgA, IgM 이렇게 된 거죠. IgG 뭐 태반 통과하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해서 세포를 통과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네 번째는 항체의 종류 및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데요. 각각 하는 기능이 좀 다르다는 얘기겠죠. IgG는 이제 전체 면역글로불린의 80%를 이제 담당을 하고요. 제일 많은 거죠, 결국은. 그래서 뭐 서브클래스 G1, G2, G3, G4 있는데 굳이 뭐 감소하는 순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요. 태반 통과하고 그다음에 보체 활성하고 그다음 업선인화에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 IgG고요. 그다음에 IgM 같은 경우는 혈장의 5에 10%. IgM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하나는 비세포막에 붙어 있는 단량체. 이건 이제 B셀 리셉터를 구성하는 한 부분이 되겠고, 나중에 이게 혈장세포에서 분비형은 이제 펜타머로서 이제, 존재하고요. 아까 다이머 있을 때 제이사슬이 있었잖아요. 여기 제이사슬이 있어서 이 펜타머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1차 면역 반응에서 최초로 이제 면역 글로불린이 생길 때 이 IgM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다음 IgM은 IgG처럼 보체를 활성화하는 어떤 기능도 있더라. 그다음에 IgA는 혈액에서 10에서 15% 정도 모유, 침, 뭐 눈물이나 위장관 내 점막의 외분비 물질의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비성은 이제 일양체고 분비성 IgA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설명을 했습니다. IG 같은 경우는 혈액 내 농도는 낮은데요. 이게 이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제1형 과민 반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 릴리즈에서 뭐 알러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일으키기 때문에 Ig는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혈액 내 농도가 높으면 안 되겠죠. 그런 거고 IgD는 사실은 이 기능에 대한 거는 아직 뭐 크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나중에 B세포가 성숙화될 때, 미성숙에 성숙하는 과정 중에 B세포 수용체로서의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이제 설명하면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